네, 안녕하세요. 아카로드 과학 대표 강사 김이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입시 제도 개편안이 확정이 됐어요. 아마 혼란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논란도 많을 텐데 어찌됐건 저희가 그 속에서 입시 제도 개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를 해 나가는 것만이 변화된 입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통합과학 수업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변화되는 입시가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을 먼저 좀 점검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화된 입시를 과학 측면에서 좀 요약을 해볼게요. 기존에 저희가 8개의 선택 과목에서 2가지를 선택해서 응시를 하는 제도였다면 그 부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진입장벽이 낮은 과목들, 예를 들어서 탐구의 원과목,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응시자에서 약 30% 이상 정도가 응시를 해왔어요.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16만 명이 넘어가는 학생들이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에 응시를 했는데 반면에 물리랑 화학 또는 과학탐구 2 과목에 대해서는 응시자 수가 굉장히 낮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너무 과목별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고요.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마다 선택하는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 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원점수와 표준점수 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은 원점수가 만점인데 만점을 받지 않은 친구들보다 표준 점수가 낮은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만점을 받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점수가 뒤처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의 대안으로 나눈 것이 바로 통합과학으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통합과학을 수험생들을 변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물음표가 남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떻게 답변을 내놓고 있느냐. 통합과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아이들의 융합적 사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변별력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전과 같은 변별력을 정말 통합으로 수능을 치르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엄밀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물론 수능 시험의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어쩌면 그거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고교 생활기록부, 즉 내신평가죠. 내신평가에서의 변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교육부에서는 이제부터는 각 학교에서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와 서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를 하게끔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내신을 평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어떤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과목별로 아이들에게 서술력이나 논리적 사고를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을 출제를 해서 내신 점수를 매기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교육부의 방침들을 저희가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요. 융합적 사고 그리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 마지막으로 서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합과학 과목에서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모의고사의 성취도를 봤을 때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은 40점을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사회에 비해서는 통합과학에서 1등급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물론 아이들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통합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3월, 6월, 9월 그리고 11월까지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크게 아이들의 성취도가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아이들 공부가 부족한 것이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통합과학을 공부했던 우리 학생들의 관행이 내신 대비에 맞춰서 내신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지역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기관이 아시겠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인데, 이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수학능력 평가에서 어떠한 역량을 보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묻어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런 시험에서 성취도가 낮다라는 것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예비중학교 2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아마 두 가지의 로드맵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리, 수학, 화학 등의 경시 대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재학교 또는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이것과 병렬적으로 본인은 성향상 또는 아니면 입시의 전략에 비추어 봤을 때 영재고 과고를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 학교나 자사고 진학을 통해서 상위권 대학 내지는 의대로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근데 경시와 영재 입시 그리고 과고 입시를 하는 친구들은 이 입시의 성패에 관계없이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좀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논리적 사고, 그리고 과목 간의 융합적인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력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선택으로 영재 입시나 과고 입시를 거치지 않고 일반 학교나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동시간대에 공부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다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논리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거야. 그리고 특목고 입시에서는 아이들을 서술력,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느냐에 대해 높은 기준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과연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내신 시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시의 형태가 아닌 통합과학 선행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 중학교 2, 3학년 과정을 보낸다면 아무래도 좀 비교 열 위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통합과학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거쳐가는 과정이나 선행을 하기 위한 과정보다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사고력의 그릇을 키우고 이 그릇을 밀도 있게 채워나가는 좀 심도 있는 수준의 과정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더 적합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통합과학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학 능력 평가나 아니면 평가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학교의 내신 평가는 아이들의 융합적 사고를 좀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 융합적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 소재에 대해서 어떤 단원에 구애받지 않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포함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아이들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문제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얼마나 잘 서술을 하고 타당성 있게 근거를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평가의 주요 항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과학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된 입시에서 적절하게 능력치를 갖추기 위해서, 즉 과학적 사고력이라는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 공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대입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먼저 책을 펼쳤을 때 개념에 대해서 나열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책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책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서술해 놓은 거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마치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책이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개념 하나를 알게 되기까지는 일단 그 개념과 연관돼 있거나 그 개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먼저 관찰을 하게 되는 게 우선이고, 그 관찰을 하는 결과가 축적이 되다 보면 그 안에서 패턴을 찾게 되는 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들어맞는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법칙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하는 것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는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화를 거치게 되는 과정이 오히려 적합한 개념학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반적인 학습의 형태는 일단은 결론을 받아들이고 이 결론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따로 제껴두고 이 결론을 적용을 할 수 있고 개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반대로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죠. 제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과 특히 개념에 대해서 처음 포문을 여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아이들의 경험을 끄집어내는 일,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관찰을 해서 이 관찰 결과를 통해서 나름의 결론을 얻어내는 일, 이런 것에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교과 지식상의 결론, 즉 개념을 얻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개념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학습을 하면 당연히 저희는 얼마나 잘 개념을 장착을 했는지 문제를 풀면서 보통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간단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사용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구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떠한 개념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즉 문제에서 문제 푸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어떤 개념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까지 도달을 할지가 굉장히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조금 더 깊은 수준의 그리고 높은 기준의 시험 문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프로세스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문제를 풀 때 먼저 이 문제 상황이 어떤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일 텐데, 많이들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풀이를 구사해야 되는지를 더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해서 답을 내는 과정보다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 개념학습에서 본인이 익히고 알고 있던 지식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차이점을 인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 이 조건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되어야지만, 즉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고 결론을 도출을 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린 결론이 과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느냐, 즉 내가 문제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검토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때 개념을 적용을 하는 이 과정을 개념이 체계화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미지의 상황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찌 보면 본인이 학습한 것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과제가 나갈 텐데, 과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과서상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은 내가 재구성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혼자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제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내가 어떤 단원의 공부가 부족했다라든지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나? 라는 단순한 구조로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성한 개념에서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구성한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지를 않은지 이런 부분이 관찰이 좀 더 세심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수업과 교재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본인만의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노트 정리를 권고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노트 정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되게 잘 정리된 책, 그리고 잘 요약된 요약 노트가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공부라는 건요, 되게 잘 쓰여진 책을 읽는 것보다 이 개념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을 해보고 내가 어떤 개념을 어떤 식으로 노트에 배치를 하고 정리할 것인가, 이것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사실 진정한 의미의 개념 학습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통해 본인의 개념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매주 과제 부여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은 항상 수업 시간의 첫 부분 아니면 수업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시험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 특히나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본인에게서 어떤 약점이 있는지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문제를 잘 읽지 않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순한 계산 실수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이거나 뭐 다양하겠죠, 경우는. 그래서 이런 테스트 과정이 진행이 될 때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저와 함께 관찰을 해갈 거고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던 약점들을 메꾸는 방식으로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것이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선생님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카로드 블루에서 중등과학, 통합과학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영재관에서는 영재고 입시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김이겸이고요. 같이 공부를 할 김진수 선생님께서는 물리 브릿지와 물리 올림피아드, 즉 물리 경시대회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두 명이 같이 진행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 명이 아이를 관찰을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한 아이에게서 관찰을 했을 때 보여지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비록 통합과학이 하나의 과목으로 묶여 있지만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이 꽤 깊은 수준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1학년 때 잠깐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는 통합과학 이후에 진행되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해줄 얘기가 많고 조금 더 심화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각자의 파트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는 두 선생님과 앞으로의 공부를 같이 해 나갈 거예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12주 동안 어떤 단원을 공부할지에 대한 목차이고요. 이 목차는 여러분들이 책을 펼쳤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의 진행 순서랑은 좀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서를 지켜가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은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비슷한 단원들끼리 묶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원의 흐름이라든지 개념의 연속성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편집을 통해 그리고 자체 교재를 통해 아이들이 개념을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단원별로 진행을 하는 내용은 앞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수업 듣고 그리고 과제도 하고 테스트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모든 학습의 과정은 여러분들의 학원 친구 어플로 다 전달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해서 어떤 과제가 부여가 됐었는지 그리고 매주마다 보는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과
어느 정도의 분포로 아이들이 성적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수업을 다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아니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일부 수업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무엇보다 수업을 들었는데도 좀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싶다, 아니면 수업 듣는 것에 집중을 해서 노트가 잘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촬영한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복습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예전에 배웠던 개념을 다시 리와인드하는 방식으로 복습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어찌 보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게 사실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단원과 과목을 공부하는 만큼 내가 어떤 단원에서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별로 누적이 돼가면서 내가 약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극복이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일일 텐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성적표를 배부를 해드릴 텐데, 여기 안에서는 주차별의 성적 변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과목별로 어느 정도 성적, 그리고 과목별로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석차를 획득을 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성적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통합과학이 이 뒤에 탐구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징검다리였거나, 아니면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잠깐 스쳐가는 과목 정도로 인식을 했었다면, 이제 변화되는 입시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대로 아이들로부터 하여금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융합적 사고력, 그리고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과학 과목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공부하는 이 과목을 단순하게 내용을 빼고 진도를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과학적 사고를 확장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탐구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로드 과학 대표 강사 김이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